거칠고 탁한 숨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삿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그곳에서 두 사내의 그림자가 뒤엉키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강진수는 그 역한 내음을 맡을 겨를 조차 없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식은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못이 적삼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붉은 천으로 싼 거대한 함을 짊어진 함진아비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놈은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함진아비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여기서 쓰러지면 자네나 나나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네. 저기 보이지 않는가? 저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일세. 왼쪽. 함진아비는 개슴츠레한 눈을 들어 진수를 바라보며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렸으나 진수의 눈빛에 서린 살기에 눌려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아니, 단순히 미쳤다는 말로는 부족한 목숨을 담보로 한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진작에 개에게나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진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단 하나의 생각, 이 저주받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제 손으로 부서뜨리고야 말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 고을 최고의 세도가인 조대감의 댁으로 혼례 예물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 함이 향해야 할 곳은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안채의 대청마루가 아니었다. 진수가 노리는 곳은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 귀퉁이에 쥐구멍처럼 붙어있는 비바람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쓰러져가는 행랑채였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진수의 가끈을 때렸지만 그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몰락한 가문의 가난한 선비가 감히 호랑이 아가리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는 이 일을 벌이게 된 연유는 며칠 전 조대감의 호출을 받았던 그 치욕스러운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흘 전 조대감은 자신의 사랑방에 진수를 불러놓고 거만한 자세로 장죽을 물고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사약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명필들의 글씨와 산수화가 즐비했으나 그 방의 주인에게서는 오로지 탐욕과 오만함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조대감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진수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던졌다. 강생원, 자네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글 공부를 한답시고 쌀떡 비는 줄도 모른다지. 내 자네의 그 딱한 사정을 봐서 큰 인심을 쓰려 하네. 조 대감의 제안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자신의 고명딸인 조말심과 혼인하라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과분한 혼처처럼 보였으나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조말심은 그 이름처럼 마음 쓰는 것이 고약하기 짝이 없고 생김새 또한 산적 두목을 연상케 할 만큼 험상저 홍기가 꽉 차도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이었다. 게다가 성질은 어찌나 포악한지 그녀의 손에 맞아나간 하인들이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지나가는 개조차 그녀를 보면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진수는 거절하려 했으나 조대감은 이미 진수의 돌아가신 부친이 남긴 빈문서를 흔들며 협박을 가해왔다. 이 혼사를 마다한다면 자네 집안의 선사는 물론이요 자네가 목숨처럼 아끼는 저 서책들까지 모조리 압류하여 관아의 마당에서 불태워 버릴 걸세. 선택은 자네가 하게나.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굴욕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진수는 우연히 조대감 댁의 담장 너머를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은 한 여종이 우물가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분임이었다. 조대감 댁에서 가장 분진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항상 맑은 눈빛을 잃지 않는 아이였다. 진수는 예전부터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시장통에서 조말심이 비단을 찢으며 난동을 부릴 때 조용히 뒤처리를 하며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던 이가 바로 분임이었다. 또한 겨울밤 몰래 담장 밖으로 나와 배고픈 떠돌이 개에게 자신의 밥덩이를 나누어 주던 모습도 진수의 눈에 박혀 있었다. 저리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 어찌하여 짐승 같은 자들의 발밑에서 시들어 가야 한단 말인가. 진수는 분임의 트고 갈라진 손등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반면 자신이 혼인해야 할 조말심은 그 시각 안채에서 비단옷 투정을 하며 애매한 몸종들의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조대감의 사위가 되어 평생 그 집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배불리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난하지만 떳떳한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빚 때문에 선산과 책을 뺏긴다면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진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상천외한 생각이 있었다. 혼례란 일륜지 대사라 하였으나 그 근본은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에 있다. 예법이 사람을 다 매는 것이라면 그 예법을 비틀어 참된 도리를 세우는 것 또한 선비의 기계가 아니겠는가. 다시 현재 어둠 속의 갈림길. 진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함진아비를 부축하며 조대감 댁의 거대한 대문 앞까지 당도했다. 대문 앞에는 청사초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문지기들은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함진아비가 대문을 향해 함사시오 라고 소리치려 입을 벌리는 순간 진수는 잽싸게 손바닥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쉿! 이 사람아, 목소리를 낮추게. 오늘은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법도일세. 진수는 미리 준비해둔 독한 술병을 함진아비의 입에 물렸다. 함진아비는 꿀꺽꿀꺽 술을 삼키더니 이내 눈이 풀려 진수가 이끄는 대로 허수아비처럼 끌려왔다. 진수는 대문을 지나치고 담벼락을 따라 어두운 뒷길로 향했다.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찔러댔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낡아서 기울어진 살인문 하나가 나타났다. 그곳은 바로 분임이 기거하는 행랑채였다. 행랑채는 정막강산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진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지금 이 문을 열고 함을 들이미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조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관아에 고발할 것이고 조말심은 몽둥이를 들고 찾아올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멍석마리를 당해 반쯤 죽은 채로 마을 밖으로 내쳐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쓴 사주단자, 스주단즈가 든 봉투를 꺼내어 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함진아비의 등을 떠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 여기가 신부의 집일세. 아주 귀한 댁이니 소리내지 말고 조심스럽게 함을 내려놓게. 술과 잠에 취한 함진아비는 그곳이 대감마님의 안채인지 종의 거처인지 분간할 정신이 없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치륵 깸치를 한 고급스러운 함이 볼품없는 행랑채의 캔마루 위에 놓여졌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진수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상자가 내려앉는 소리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신분제의 벽에 금이 가는 소리였고 엇갈린 운명이 제 자리를 찾아 끼어 맞춰지는 소리였다. 진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서 고단한 잠을 자고 있을 분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내일 아침 자신의 방문 앞에 놓인 이 엄청난 물건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진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합장하며 하늘을 향해 기원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 미천한 선비의 객기를 용서치 마시고 다만 저 여인의 맑은 영혼을 굽어 살피소서. 이 모든 죄는 제가 달게 받을 것이나 인연의 끝만은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일을 마친 진수는 재빨리 함진아비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함진아비는 돌아가는 길 내내 횡설수설하며 신부떼기 참으로 검소하십니다 그려 라고 중얼거렸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부축하여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먼 곳에서 닭의 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조대감 댁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온 고을이 이 기상천외한 사건으로 떠들썩해질 것이다. 진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낡은 돗자리 위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행랑채의 좁은 방 안에서 부님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으나 고향이거니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희미한 새벽빛과 호롱불의 빛이 어우러져 팻마루를 비추었고 그곳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거대한 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부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분명 대감마님의 딸 말씨 마씨에게 가야 할 혼수함이 아닌가. 어째서 이것이 내 방 앞에 있단 말인가? 그녀의 하얀 얼굴이 공포로 질려 파랗게 변해갔다. 함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다가올 거대한 소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조대감 집의 안채에서는 아침부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라, 함이 오지 않았다고? 어제 분명 출발했다는 전가를 받았거늘 도대체 함이 어디로 증발했단 말이냐. 조대감은 곰방대를 마루에 내리치며 하인들을 닥달했다. 조말심은 머리를 산발한 채 뛰쳐나와 악을 써댔다. 내 함, 내 비단, 어떤 놈이 감히 내 혼수품을 가로채 갔단 말이냐. 당장 찾아내지 못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마을 어귀로 뛰쳐나가 함의 행방을 쫓았다. 그때 행랑채 쪽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늙은 하녀 하나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대감마님, 아씨, 큰일 났습니다요 함이 글쎄. 조대감은 눈을 부라리며 늙은 하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함이 어디 있단 말이냐. 뜸들이지 말고 썩 말하지 못할까. 하녀는 덜덜 떨며 손가락으로 행랑채 쪽을 가리켰다. 부님이 년의 방문 앞에 떡하니 놓여 있사옵니다. 순간 정적과 함께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갔다. 조말심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뭐라, 감히 그 천한 년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강진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대감의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야흐로 호랑이 굴을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 조대감 댁의 앞마당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안채에서 행랑채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 위로 거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앞장선 것은 머리꼬지가 반쯤 흘러내린 채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달리는 조말심이었고 그 뒤를 곰방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헐떡거리는 조대감이 따르고 있었다. 하인들은 감히 주인들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눈으로 그 뒤를 쫓을 뿐이었다. 행랑채는 본래 돼지우리와 헛간 사이에 붙어 있어 냄새가 고약하고 습기가 차 쥐나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평소라면 고귀하신 발에 흙을 묻히기 싫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두 부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누추한 곳으로 돌진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기괴하고도 살벌한 풍경이었다. 2년, 부님이 2년, 당장 나오지 못할까. 조말심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사리가 담겨 있었다. 행랑채의 낡은 살인문은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좁고 어두운 방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곰팡이가 핀 흙벽과 지프로 엮은 거적대기 사이, 그 비루한 공간 한가운데에 패칠이 번들거리는 고급함이 붉은 비단에 쌓인 채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 속에 핀 모란 꽃처럼 이질적이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부님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아침부터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조말심은 함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이 도둑년, 내년이 감히 내 혼수를 탐내? 쥐새끼 같은 년이 어디서 손을 대? 말심은 옆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부님의 어깨와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기씨, 저는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눈을 뜨니 그저 문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요. 부님이 비명을 지르며 빌었지만 말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자신의 소유물이 천한 것의 처소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뒤따라 도착한 조대감 역시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어 멍석을 말아라. 관아에 넘기기 전에 내 손으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야겠다.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이것은 도적질이 아니라 반역이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할 때였다. 부님의 비명과 조말심의 욕설, 조 대감의 호통이 뒤섞여 혼돈의 도가니가 된 그 현장으로 맑고 또렷한 목소리 하나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멈추시오. 그 손을 당장 거두지 못하겠소.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행랑채 밖 강장 너머로 강진수가 서 있었다. 그는 며칠을 굶은 듯 패쑥한 얼굴에 낡아서 색이 바랜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아침 햇살이 역광으로 비치어 마치 그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강림한 신선처럼 보이게 했다. 진수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대감과 조말심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기세에 눌려 빗자루를 휘두르던 조말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조대감은 진수를 보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다. 오호라, 이제 보니 공범이 있었구나. 강생원, 자네가 시킨 짓인가? 가난에 찌들어 눈이 멀더니 이제는 도적질까지 사주한 게로군. 내 놈이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파렴치한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조대감의 호통에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수는 도둑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러나 진수는 태연하게 부채를 펼쳐들며 고개를 저었다. 대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소생이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할지언정 남의 물건을 탐하는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허나 저 함이 어찌하여 대감의 안채가 아닌 이 누추한 행랑채에 와 있는지는 소생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사람의 장난이 아니요 하늘의 뜻이자 조상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진수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조말심이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내 놈이 훔쳐다가 전현방에 숨겨놓고는 무슨 하늘의 뜻 타령이야. 진수는 말심의 앙칼진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부님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함을 가리키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들으시오. 예로부터 홀례함이라 함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신랑의 혼과 정성이 담긴 신성한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옛 문헌에 이르기를 지극한 정성이 담긴 함은 스스로 덕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어젯밤 함진아비가 술에 취해 길을 잃었다 하나 어찌 그 넓은 대감의 집에서 하필이면 가장 소외되고 그늘진 이곳으로 발길이 향했겠습니까? 조대감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렸다. 뭐라? 함이 제 발로 걸어갔다는 말이냐? 지금 나를 능멸하려는 게냐? 진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욱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능멸이라니요. 어젯밤 소생의 꿈에 돌아가신 조부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조부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지요. 진수야, 내 혼사는 가문의 운명을 가를 중대사다. 함은 오직 그 집안에서 가장 마음이 곱고 덕이 깊은 여인에게 닿아야만 비로소 가문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함이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령스러운 함이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순수함을 알아보고 제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진수의 궤변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나 그 기세와 뻔뻔함이 너무나 당당하여 듣는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당시 사람들은 미신과 조상의 현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었기에 조대감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함이 스스로 덕 있는 자를 찾아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함이 제 딸 말심을 피해서 종년인 부님에게 갔다는 뜻이 된다. 그것은 제 딸에게 덕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되는 셈이었다. 조대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이 고얀 놈, 새치 혀로 사람을 현혹하려 드느냐. 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저것은 내 딸의 물건이다. 당장 저 함을 안채로 옮겨라. 조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함에 손을 대려하자 진수가 병력같이 소리쳤다. 멈춰라. 천기를 거스르려 하느냐. 이미 하늘이 점지하여 자리를 잡은 함을 억지로 옮겼다가는 대감댁에 멸문지화가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함부로 부정을 타개하지 마라. 멸문지화라는 말에 조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재물 욕심은 많았으나 그만큼 겁도 많고 미신에 약한 위인이었다. 게다가 혼사를 앞두고 부정을 탄다는 말은 가장 꺼리는 금기 중 하나였다. 하인들도 주춤하며 감히 함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사이 진수는 슬그머니 부님을 일으켜 세웠다. 부님은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붉게 부어오른 어깨를 감싸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진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부님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의젓한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는 형상이었다. 조말심은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자신의 예비 신랑이 눈앞에서 하찮은 종년에게 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함은 그 종년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꼴이라니. 그녀는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지는 뭐 하세요? 저놈을 당장 쳐 죽이지 않고. 내가 저런 놈이랑 혼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당장 저 함을 가져오란 말이야. 그녀가 발을 구르며 난동을 부리자 치마가 뒤집히고 속바지가 보이는 추태가 연출되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째째, 역시 소문대로군. 저리 성질이 고약하니 함이 도망갈 만도 하지. 저 선비말이 맞나 봐. 함이 영물이네, 영물이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조대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이 상황을 힘으로만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가문의 망신살만 뻗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게다가 강진수의 눈빛은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난뱅이 선비 주제에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듯한 저 태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조대감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강생원. 자네가 지금 요서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인데 내 이 일을 관아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다. 내 놈이 함진아비를 매수하여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내 놈의 목뿐만 아니라 저 종년의 목도 함께 달아날 줄 알아라. 진수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감의 뜻대로 하시지요. 허나 진실은 언제나 명명백백한 법, 사또께서도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은 내리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관아의 조사 과정에서 따님의 그 남다른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고을 전체에 퍼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관아에서 재판이 열리면 증인들이 소환될 것이고 조말심의 포악한 행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 뻔했다. 조 대감의 눈가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부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진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울먹였다. 선비님, 제발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마십시오. 저는 천안종입니다. 제가 매를 맞고 쫓겨나면 그만입니다. 부디 그만하십시오. 그녀의 눈에는 자신보다 진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진수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려워 말게. 자네가 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천한 것일세. 나는 오늘 자네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도리를 바로 세우러 온 것이네. 진수의 그 말은 부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건드렸다. 평생을 벌레 취급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사람의 도리를 말하며 자신을 지켜주는 이는 난생 처음이었다. 부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상황은 기묘한 대치 상태로 흘러갔다. 함은 여전히 행랑채 마루 위에 놓여 있었고 조말심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안채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조대감은 하인들에게 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부정탄다라고 엄포를 놓은 뒤 진수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두고 보자. 내 곧 관아에 기별을 넣을 테니 꼼짝 말고 기다려라. 조대감이 뒷짐을 지고 사라지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조금 느슨해졌다.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조대감은 탐욕스러운 만큼 교활한 자였다. 단순히 관아에 고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진수는 행랑채 툇마루에 걸터앉아 붉은 비단에 쌓인 함을 쓰다듬었다. 이 함 안에 든 것은 단순히 비단과 폐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수와 부님, 그리고 조대감 집안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의 판돈이었다. 담장 밖에서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개 중에는 진수의 기지와 배짱을 칭송하는 이도 있었고 제명을 재촉한다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다. 부님은 진수가 덮어준 옷을 꼭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선비님, 정말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대감마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진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말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네. 그리고 내 눈에는 자네가 저 기와집 안방마님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인다네. 이 함이 자네 앞에 놓인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필연일지도 모르지. 그때 안채 쪽에서 다시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조대감이 사병들을 풀고 관아의 줄을 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조말심의 성격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명분과 여론으로 하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진수는 부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부님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해야 한다.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네 눈빛으로 보여줘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산다. 부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수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의 가슴 속에 희미한 용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해는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으나 고울의 저작거리는 아침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계절이 주는 더위가 아니었다. 조대감댁 행랑채에 떨어진 괴이한 함 사건이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으나 이 희대의 소문은 천리가 아니라 만리라도 뻗어나갈 기세였다. 주막의 평상마다 우물가의 아낙네들 사이마다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글쎄, 함이 제 발로 걸어서 종년방으로 들어갔다지 뭔가. 에이, 설마 강생원이 조화를 부린 게지. 아니네, 내가 직접 봤는데 함에서 석이 어린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만. 그게 조상신이 노해서 그런 거라네. 사람들의 상상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어났고 그 중심에는 강진수가 의도한 천명캔밍이라는 단어가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다. 강진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대감 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직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터 국밥집으로 향했다. 낡은 갓을 고쳐 쓰고 해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선 그의 모습은 비록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 눈빛만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국밥집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진수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자리에 앉아 숭늉 한 그릇을 청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촌로 하나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어왔다. 이복의 생원, 자네가 그 대감댁 함을 거시게 했다는 그 양반인가?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촌로를 바라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거시기라니요. 저는 그저 하늘이 정해준 길을 따랐을 뿐입니다. 노인장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의 마음까지 비단결이겠습니까? 아니면 옷이 누추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걸레 조각이겠습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주막 안에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진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함이라는 것은 신랑의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혼이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곳을 피해 비록 가난하고 천하나 맑고 고운 심성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어찌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듯 덕 또한 순리를 따르는 법이지요. 그의 말은 촌철살인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평소 조대감의 소장료 착취와 조말심의 아나무인 격인 행태에 치를 떨던 마을 사람들에게 진수의 궤변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통쾌한 사이다와도 같았다. 맞는 말이야. 그렇고 말고 여기저기서 맞장구 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수는 그 분위기를 타고 조말심과 부님의 일화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없는 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었다. 조말심이 지나가는 아이를 걷어찬 이야기, 부님이 제밥을 굶어가며 병든 어미개를 돌본 이야기 등은 이미 아름아름 퍼져있던 사실들이었기에 진수의 입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자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 시각 조대감 댁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조말심은 분을 이기지 못해 방 안의 도자기란 도자기는 모조리 깨부수고 있었다. 아, 내가 감히 저런 거지 같은 선비놈에게 무시를 당해? 그리고 그 천한년이랑 비교를 당한다고? 그녀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쨍그랑 와장창, 값비싼 백자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밖까지 들려왔다. 조대감은 마루를 서성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관아에 고발을 하려니 딸의 평판이 걸리고 가만히 있자니
가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판이었다. 그때 눈치 없는 하인 하나가 들어와 보고를 올렸다. 마님, 아씨, 저작거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강생원 편을 들며 쑥덕거리고 있습니다요.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조말심은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산발한 머리에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야차와 같았다. 뭐라, 저 청것들이 감히 내 욕을 해? 내 직접 나가서 그 입들을 모조리 찢어놓겠다. 조 대감이 말릴 새도 없이 조말심은 하인 몇 명을 대동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저잣거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어 헛소문을 잠재우겠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었다. 한편 부님은 조대감의 부인인 안방마님의 심부름으로 약방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대감마님이 화병으로 몸져 누웠기에 급히 탕약을 지어오라는 명을 받은 것이었다. 부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행여나 누가 알아볼까봐 쓰개치마를 깊게 눌러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강진수 선비님이 자신을 위해 그리 나서주신 것은 감사하나 일이 너무 커져버려 두려움이 앞섰다. 나 같은 년이 뭐라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운명의 장난처럼 조말심과 부님 그리고 강진수가 있는 저잣거리가 하나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말심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눈빛으로 좌판을 깔고 앉은 상인들을 훑어보았다.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것을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라 착각한 조말심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쥐새끼들이 찍찍거려. 내 귀에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이 시장 바닥을 싹 다 갈아엎어버릴 줄 알아라. 그때였다. 시장 한복판에서 짐을 나르던 늙은 지게꾼이 더위를 먹었는지 휘청거리더니 그만 조말심의 앞을 지나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늙은이의 지게에 실려있던 썩은 나무 토막들이 우르르 쏟아지며 조말심의 꽃신과 비단 치맛자락을 덮쳤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조말심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울렸다. 악! 이게 뭐야? 내 옷, 내 신발. 쓰러진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지도 못한 채 손을 비비며 사정했다. 아이고, 아기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더워 잠시 현기증이 나서. 그러나 조말심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녀는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노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 늙은이가 눈이 삐었나. 감히 어디에다 흙탕물을 튀겨.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내 놈을 팔아도 못 살 귀한 옷이란 말이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변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경악하여 입을 막았으나 조대감 집안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강진수는 군중 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가 나서려는 찰나 누군가가 혜성처럼 튀어들어왔다. 멈추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부님이었다. 약첩을 든 부님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노인을 감싸 안았다. 조말심의 발길질이 부님의 등과 허리에 꽂혔다. 부님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면서도 노인을 꽉 껴안고 놓지 않았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이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님의 쓰개치마가 벗겨지고 땀에 젖은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이 드러났다. 조말심은 부님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오호라, 이게 누구야? 내 혼수를 훔쳐간 도둑년 아니냐? 잘 만났다. 오늘 아주 나를 잡았구나. 너랑 이 늙은이랑 쌍으로 묶어서 요절을 내주마. 조말심은 옆에 있던 포목점의 잣대를 빼앗아 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부님은 웅크린 채 금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품 안의 노인을 보호했다. 잣대가 부님의 팔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 순간 시장통의 공기가 바뀌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아무리 천한 종이라지만 병든 노인을 구하기 위해 제 몸을 던지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의였다. 반면 비단옷을 입고 폐악질을 부리는 조말심의 모습은 악 그 자체였다. 강진수가 외쳤던 함은 덕 있는 자를 찾아간다는 말이 눈앞에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너무한 거 아니오. 그 한마디는 둑을 무너뜨리는 조약돌이 되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년을 보았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오타령이라니. 저러니 함이 도망갔지. 함이 사람 볼 줄 아네. 여기저기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말심은 잣대를 멈추고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경멸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하인들조차 성난 민심의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때 강진수가 군중을 헤치고 걸어 나왔다. 그는 쓰러져 있는 부님과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피 흘리는 부님의 상처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조말심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으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보시오, 이것이 당신과 이 여인의 차이요. 비단옷을 입었으나 짐승만도 못한 마음을 가진 자와 누더기를 걸쳤으나 부처와 같은 자비심을 가진 자. 하늘이 어찌 무심하겠소. 함이 왜 행랑채로 갔는지 이제 옹고올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소. 조말심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반박하고 싶었으나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던진 썩은 사과 조각이 그녀의 비단 치마에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야채 찌꺼기들이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했다. 물러가라, 독한 년. 어디서 행패냐. 조말심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다. 하인들도 혼비백산하여 주인의 뒤를 쫓았다. 시장에 남은 것은 강진수와 부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따뜻한 시선들이었다. 부님은 고통 속에서도 노인의 안위를 살피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셔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부님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고마워. 내 평생 자네 같은 생불은 처음 보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진짜 양반은 저기 있었구먼. 강생원이 왜 함을 바꿨는지 알겠어. 저런 처자라면 나라도 함을 보내겠네. 소동이 가라앉고 진수는 부님을 부축하여 약방 안쪽 평상에 앉혔다. 약방 의원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으나 타박상이 심했다. 진수는 부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속삭였다. 많이 아프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또 다치게 했구나. 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망울로 진수를 올려다보았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오나,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아씨께서 저리 화가 나셨으니. 진수는 부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부님의 떨림을 멈추게 했다. 아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오늘 네가 보여준 덕행이 그리고 조말심이 보여준 악행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 싸움은 대감댁 담장안의 일이 아니라 관아의 마당에서 벌어질 공방이 되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니 사또께서도 함부로 판결하지 못하실 것이다. 진수의 예감은 적중했다. 도망친 조말심이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대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아로 달려갔다. 그는 사또에게 거금을 찔러주며 강진수를 혼인 빙자 사기 및 절도 그리고 민심 선동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시장통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암행어사 출신으로 세상 물정에 밝고 이치에 밝은 사또.
박문수는 책상 위에 놓인 고발장을 내려다보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함이 제 발로 덕 있는 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시장통에서 귀천이 뒤바뀌는 소동이 있었다. 이거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로고 내일날이 밝는 대로 마당에 멍석을 깔아라. 내 이 기이한 인연의 실타래를 직접 풀어보아야겠다.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아의 포졸들이 강진수와 조대감 댁으로 출동했다. 내일 아침 관아 마당에서 열릴 재판은 단순한 시비 가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신분 질서에 던지는 도전장이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고을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모든 이가 내일의 판결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둥, 둥, 둥. 세 번의 북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천 초목을 깨우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고 죄지은 자들의 심장을 옥죄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동원 앞넓은 마당은 이미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평소라면 농사일에 바빠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을 촌부들부터 장사를 접어두고 달려온 상인들, 심지어 서당에서 글을 읽던 학동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대청마루 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웠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 팽팽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각기 다른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왼쪽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분기탱천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조대감과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옆을 흘겨보는 조말심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위세 등등하던 가병들이 서 있었으나 그들 또한 성난 민심의 눈초리에 위축되어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다. 반면 오른쪽에는 낡은 도포 차림의 강진수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얀 소복을 입은 분임이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으나 진수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흔들림이 없었다. 사또 나으리 입장이요. 이방의 힘찬 외침과 함께 육방 관속들이 머리를 조아렸고 병풍 뒤에서 위엄서린 발걸음으로 사또 박문수가 걸어 나왔다. 그는 관복을 정제하고 각근을 단단히 맨 채 매서운 눈매로 좌중을 휘둘러 보았다. 그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박문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형방의 조서와 증거물로 압수된 붉은 함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푸칠한 함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며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이자 해답인 양 묵묵히 놓여 있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는 먼저 조대감을 향해 물었다. 원고 조가는 듣거라. 너는 강진수를 절도 및 사기, 그리고 민심 선동죄로 고발하였다. 그 연유가 무엇이냐? 조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으로 기어나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 강진수 놈은 본래 제 딸과 혼인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던 자입니다. 헌데 가난한 주제에 제 딸의 혼수를 탐내어 야밤에 함진아비를 술 먹여 꼬드긴 뒤 함을 빼돌려 제 집 종년의 방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적질이자 양반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능멸죄이옵니다. 저놈을 당장 능지처참하고 공범인 저 종년 또한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조대감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흉한 기운을 내뿜었다. 박문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번에는 강진수를 바라보았다. 피고 강진수는 들라. 조대감의 말이 사실이냐? 네가 함을 빼돌려 종의 방에 두었느냐?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사또 소생이 함의 행선지를 바꾼 것은 사실이오나 그것은 도적질이 아니옵니다. 함은 물건이기 이전에 신랑의 마음이자 혼입니다. 소생의 마음은 이미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기와집이 아니라
비록 누추하나 이니와 자비가 머무는 행랑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따르듯 마음이 가는 곳에 함이 따르는 것은 천지간의 이치이옵니다. 이놈, 어디서 궤변을 늘어놓느냐. 조 대감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으나 박문수가 탕 하고 곤장대를 내려치자 입을 다물었다. 박문수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마음이 가는 곳에 함이 간다라. 허나 국법은 엄연히 약조를 중시한다. 네가 조대감과 혼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 혼약은 양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혼사는 조대감이 부친의 빈문서를 볼모로 소생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사시킨 것입니다. 강요된 약조는 진정한 약조가 아니며 억지로 맺은 인연은 악연일 뿐입니다. 진수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관아박 구경꾼들 사이에서 옳소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문수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 재판의 핵심은 함이 과연 누구에게 가야 마땅했는가에 있다. 조말심과 부님 두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조말심은 콧김을 뿜으며 거만하게 걸어 나왔고 부님은 두려움에 떨며 주저주저 나왔다. 박문수는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내 너희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겠다. 저기 노인함을 열어보아라. 관속들이 함을 두 여인 앞에 가져다 놓았다. 붉은 보자기가 벗겨지고 자개로 장식된 함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비단과 금비녀, 놀이개, 그리고 한 쌍의 모간기러 이 들어있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폐물들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 이 중에서 너희가 생각하기에 혼인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먼저 조말심부터 하라. 조말심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가장 크고 굵은 금비녀와 비단 묶음을 동시에 움켜쥐었다. 당연히 이것들이지요. 혼인이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 즉 부와 권세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 정도의 보물을 바쳐야 체면이 서는 법이지요. 이 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이 비녀를 꽂아야만 비로소 양반가의 안방마님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되게 양양하게 웃으며 폐물을 흔들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무력만이 가득했다. 조 대감은 딸의 대답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문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 뒤 부님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다음, 부님이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부님은 조심스럽게 함안을 들여다보았다. 화려한 보석들이 눈을 어지럽혔으나 그녀의 손은 그 모든 것을 지나쳐 구석에 놓인 투박한 나무 조각, 모간기러 한 쌍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저는 이 기러기를 택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박문수가 물었다. 부님은 잠시 진수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진수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듣기로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짝을 바꾸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또한 날아갈 때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따르는 놈이 화답하며 서로를 챙긴다고 하였습니다. 비단은 세월이 지나면 삭고 황금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으나 부부간의 신의와 정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니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낚지도 않습니다. 선비님께서 굳이 빚을 져가며 이 함을 마련하신 것은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함이니 저는 그 마음의 징표인 기러기면 족합니다. 부님의 말이 끝나자 관아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구경꾼들 중에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아낙네들도 있었다. 그것은 천한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현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강진수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박문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들었느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자 사람의 도리다. 그는 조말심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조말심, 너는 양반의 딸로 태어나 좋은 옷과 음식을 누렸으나 그 마음은 거림보다 못하구나. 혼인을 재물거래로 여기고 남편 될 사람의 정성보다 금부치에 눈이 멀었으니 네가 어찌 한 가문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함이 너를 피해 달아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조말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녀를 떨어뜨렸다. 사또. 박문수는 다시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조가야, 너는 아비로서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탐욕을 부추겼다. 또한 빚을 빌미로 가난한 선비를 협박하여 일륜을 거스르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네가 가진 빈 문서는 무효로 할 것이며 너는 관아의 창고에 쌀백석을 내어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도록 하라.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사또, 쌀 백석이라니요. 집안이 거덜납니다요. 마지막으로 박문수는 강진수와 부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졌다. 강진수 그리고 부님, 너희는 비록 신분의 벽이 가로막고 있으나 그 마음의 높이가 같고 서로를 향한 신의가 기러기와 같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이 틀림없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판결하노니 저 함의 주인은 부님이며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토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 와,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사또 만세, 명판결이로다. 강생원 만세, 부님 아가씨 만세. 북소리보다 더 큰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억눌려 있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사람들은 남의 일임에도 제 일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강진수는 포승줄이 풀리자마자 멍하니 서 있는 부님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모간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고맙네,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정말 고맙네. 부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키우는 단비와도 같았다. 반면 조대감과 조말심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성난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으며 도망치듯 관아를 빠져나갔다. 조말심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조대감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으나 이미 기울어진 가문의 위세는 돌이킬 수 없었다. 권력과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흥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관아 마당 한 구석,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강진수와 부님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 앞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문수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함이라. 녀석 참 기특한 꾀를 내었구나. 하지만 그 꾀보다 더 기특한 것은 저들의 진심이지. 그렇고 말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바람결에 실려온 것은 더 이상 썩은 내가 아닌 향긋한 사람의 냄새였다. 달빛이 유난히 곱고 은은하게 내려앉은 밤이었다. 관아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 가지마다 하얀 꽃망울이 수줍게 터지고 있었다. 강진수의 낡은 초가집, 그 비좁지만 정갈한 안방에는 두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신방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화려한 병풍도 비단 이불도 없었다. 그저 마을 안악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목화솜 이불 한 채와 정화수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우러진 벽면에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스하고 충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님의 고운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부님의 얼굴은 연지곤지를 찍지 않았음에도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감히 낭군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수줍게 눈꺼풀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수는 그런 부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그녀가 지난 세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무언의 증거였다. 진수는 그 거친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대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부인, 이 못난 사람을 믿고 따라와 주어 참으로 고맙소. 내가 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꺾이지 않는 고집뿐이나 그대 눈에서 눈물 대신 웃음꽃이 피게 하겠다는 약조 하나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리다. 부님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진수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다. 서방님, 저는 비단옷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서방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곁에서 먹을 갈며 극을 읽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복이라 여길 것입니다. 천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 뼈가 가루가 되도록 갚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술잔을 나누는 합글레의 술은 맹물이었으나 그 맛은 천년 묵은 감로주보다 달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축가처럼 울려 퍼졌고 밤바람에 실려온 매화 향기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방 안 가득 채워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촐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혼례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강진수와 부님의 신혼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조 대감의 방에 공작은 없었으나 가난이라는 놈은 끈질기게 그들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쌀떡이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윗목에 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초가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님은 낮에는 남의 집 바느질감과 빨래를 받아 푼돈을 모으고 밤에는 호롱불 기름을 아끼려 달빛의 의지에 배를 짰다. 그녀의 손끝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진수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다른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진수 또한 그런 아내의 희생을 알기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학문에 매진했다. 그는 졸음이 쏟아지면 얼음장 같은 냉수로 세수를 하고 허기가 지면 허리띠를 졸라매며 책을 읽었다. 내 부인의 저 고운 손에 다시는 흙탕물을 묻히지 않게 하리라.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 이 두 가지 소리는 가난한 초가집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저 집에 진짜 선비가 산다네. 저런 부부가 잘 되지 않으면 세상이 잘못된 게지. 반면 마을 건너편 조대감 댁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관아의 판결 이후 조대감은 쌀 100석을 내놓은 것보다 가문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에 분통이 터져 화병을 얻었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며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해댔고 견디다 못한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담장은 무너져도 고칠 사람이 없어 흉가처럼 변해갔다. 더욱 처참한 것은 조말심이었다. 함이 도망간 여인, 덕이 없어 혼수도 거부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는 주홍글씨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인근 고을은 물론 먼 타지의 중매쟁이들조차 조대감 댁의 문턱을 넘기를 꺼렸다. 어느 장날 조말심은 홧김에 비싼 장신구를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봐, 아직도 시집 못 간 그 대감 댁딸이야. 나이가 30이 넘었다지. 성질이 얼마나 고약하면. 조말심은 분노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와 애꿎은 거울만 깨뜨렸다. 그녀의 방 안에는 썩어가는 비단과 유행 지난 장신구들만이 가득 쌓여 탐욕의 허무함을 비웃는 듯했다. 물질적 풍요 속에 갇혀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그들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3년 뒤 마침내 한양에서 기별이 왔다. 과거 시험대과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닌 장원급제여 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패 붉은 합격증을 든 관리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강진수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금이 환영이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아이고, 강생원. 아니, 강나으리. 해내셨구려. 우리 고을의 경사야, 경사. 진수는 말 위에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 대신 겸손함과 감격이 서려 있었다. 행렬이 진수의 초가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살인문이 열리며 분임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흑투성이 버선발로 달려나오다.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진수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부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원 급제한 관리가 안악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부인 보시오.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부인의 영광이오. 부인이 짜낸 배가 나의 관복이 되었고 부인이 밝힌 호롱불이 나의 등불이 되었소. 이제 그만 우시오. 오늘부터는 그대 눈에서 보석만 떨어지게 하겠다 하지 않았소. 진수가 품에서 붉은 홍패를 꺼내 부님의 손에 쥐어주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시각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에 의지한 초라한 노인. 바로 조대감이었다. 그는 몰락한 가세를 이기지 못해 집을 팔고 작은 셋방으로 옮겨가는 길이었다. 화려한 행렬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빛나는 강진수와 부님을 보며 조대감은 씁쓸한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진짜 보석을 돌멩이로 알고 내쳤으니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로다. 그는 쓸쓸히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권불 10년, 화무 11홍의 덧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축하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진수와 부님은 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이제는 칠이 조금 벗겨졌지만 여전히 고운 자태를 뽐내는 그 함이 놓여 있었다. 진수는 함을 어루만지며 옛일을 회상했다. 부인, 기억나시오? 저 함을 들고 함진아비와 신랑이 하던 그 밤을 말이오. 그때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평생 가장 잘한 도적질이었소. 진수가 농을 던지자 부님이 고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가렸다. 도적질이라니요, 서방님. 사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함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라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소. 함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혼수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소. 조 대감은 딸에게 비단을 입히려 했으나 덕을 입히지 못했고 나는 그대에게 비단을 주지 못했으나 그대가 스스로 덕으로 옷을 입었으니 결국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요. 밤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매화 꽃잎을 흩날렸다. 하얀 꽃비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진수는 부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말했다. 저 다리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듯 인생의 길흉화복도 돌고 도는 법. 허나 우리의 마음만은 저 소나무처럼 푸르게 변치 맙시다. 훗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요. 부님은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끄덕였다. 예, 서방님. 부귀영화는 구름과 같으니
저는 그저 서방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꽃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다. 초가집의 작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세상 그 어떤 등불보다 밝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교훈으로 삼았다. 재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마음을 살 수는 없으며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향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진수와 부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비와 여종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여 덕으로 승리한 진정한 인간 승리의 기록이었다. 매와 향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 은은한 향기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휘몰아치는 엄동설안의 밤이었다. 하늘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기세였고 인적 끊긴 고을의 길목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이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강진수가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 지도 어느덧 10여 성상이 흘렀다. 그는 이제 조정의 신망을 두터이 받는 목민관이 되어 인근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해 있었다. 관아의 안채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으나 바깥 세상은 살을 내는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진수는 서안 앞에 앉아 밀린 곡물을 보다가 잠시 붓을 놓고 창밖의 눈보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는 동장군의 기세가 유난히 사납구나. 백성들이 땔감은 넉넉히 마련했는지 걱정이로다. 그의 곁에서 바느질하던 부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다. 나으리께서 미리 관아의 곳간을 열어 구율미를 푸셨으니 큰 탈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부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옅게 내려앉았으나 그 기품과 온화함은 예전보다 더욱 깊어져 있었다. 이제는 정경부인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서 풍기는 위엄은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살 난 딸 연화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고 대문 밖에서 희미하지만 끈질긴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쿵, 끼익.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얼어붙은 대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아니 긁어대고 있는 소리였다. 진수와 부님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폭설 속에 이 깊은 밤에 찾아올 이가 누구란 말인가.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진수가 밖을 향해 소리치자 꾸벅꾸벅 졸던 문지기가 화들짝 놀라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지기가 당황한 기색으로 뛰어들어왔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요. 웬 거짓골을 한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쫓아낼까요? 진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쫓아내다니,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늘 어찌 그리 매정하게 굴 수 있느냐. 당장 안으로 들이거라. 사랑채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오라. 잠시 후 사랑채 아랫목에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 눕혀졌다. 그녀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엉겨 붙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으며 손발은 나무 껍질처럼 터져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냄새 또한 고약하여 하인들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그러나 부님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물수건으로 여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손발을 주무르던 부님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다. 여인의 앙상한 손목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낯익은 흉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뜨거운 촛농에 대인 자국이었다. 부님의 기억 저편, 10수년 전 조대감댁 안채에서 촛대를 엎질렀다고 매질을 당하던 그날 튀어오른 촛농이 떨어져 생겼던 흉터였다.
하지만 그 흉터의 주인은 부님 자신이 아니었다. 촛대를 엎지른 것은 조말심이었고 흉터 또한 그녀의 팔에 남았었다. 설마 부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앵국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그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세월과 가난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여인은 바로 조말심이었다. 한때 고을 최고의 세도가의 딸로 비단옷을 휘감고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그녀가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몰골로 옛 타인이었던 부님의 집에 굴러들어온 것이다. 부님은 입을 틀어막고 짧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때 정신을 잃었던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가 천장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님과 마주쳤다. 순간 여인의 눈에 경악과 수치심이 서렸다. 그녀 또한 부님을 알아본 것이다. 너는 조말심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어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게 무슨 꿈인가? 하필이면 말심은 헛웃음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종년의 집에서 그것도 거짓골로 구조되다니. 하늘이 내린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하고 치밀했다. 진수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부님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부인, 아는 사람입니까? 부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이분은 조말심 아씨입니다. 진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조말심. 그 이름 세 글자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과거이자 운명을 바꿔놓은 장본인이 아니던가. 진수는 침묵 속에서 말심을 내려다보았다. 말심은 진수의 시선을 피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쪽팔림과 비참함 때문이었다. 진수는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방 안에 세 사람만 남게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셨소.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비난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움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그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말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말심은 악을 쓰듯 소리쳤다. 비웃지 마라. 내 놈들이 나를 비웃으려고 살려낸 것이지. 꼴 좋다. 천하의 조말심이 거지. 발사계 같은 꼴이 되었으니 속이 시원하겠구나. 그녀는 발악하며 옆에 놓인 물그릇을 쳐내려 했으나 손에 힘이 없어 그릇만 달그락거릴 뿐이었다. 부님은 말없이 쏟아진 물을 닦아내고 다시 따뜻한 미음 그릇을 들어 말심의 입가에 가져갔다. 드세요. 드셔야 삽니다. 욕을 하셔도 좋고 화를 내셔도 좋으니 일단 드세요. 부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말심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치워라. 내년이 주는 음식 따위 먹지 않아. 독을 탔을지 누가 아느냐. 부님은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아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으시군요. 그때는 비단옷을 입고도 마음이 가난하더니 지금은 누더기를 입고도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으십니다. 제가 독을 타서 무엇하겠습니까?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아씨는 이미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죽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님의 말은 비수처럼 말심의 가슴을 찔렀다. 말심은 멍하니 부님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 주눅 들고 겁 많던 종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배고픔이 자존심을 이겼는지 아니면 부님의 기세에 눌렸는지 말심은 떨리는 입을 벌려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곡기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며 참았던 설움이 폭발했다. 말심은 밥알을 씹으며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 사기꾼에게 속아 남은 재산마저 다 날리고 친척들도 나를 외면하더구나. 내가 조대감의 딸인데 어찌 이런 꼴이. 말심은 지난 10년간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노비보다 못한 삶, 구걸과 도둑질로 연명했던 날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곱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수는 묵묵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그는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이제는 색이 바랜 배칠함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저 함이 가져온 파란이 떠올랐다. 부인, 기억하시오? 저 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소? 진수의 뜬금없는 질문에 말심이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부님이 대답했다. 비단과 폐물, 그리고 기러기 한 쌍이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때 조소적께서는 비단과 폐물을 택했고 내 부인은 기러기를 택했소. 그 선택 하나가 10년 후에 오늘을 만들었소. 비단은 사가 없어지고 폐물은 흩어졌으나 사람의 도리와 신의는 남아서 우리를 지켜주었소.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심에게 다가갔다. 조소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소. 이제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적어도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오. 말심은 진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개천의 용과 천한 종려는 덕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자신은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10년 전 관아마당에서 박문수 어사가 했던 호통을 떠올렸다. 함이 너를 피해 달아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때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야 그 말이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눈발은 잦아들었다. 말심은 따뜻한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에 비칠 때 부님이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은 비어 있었다. 말심은 새벽녘에 조용히 떠난 것이었다. 자릿기 옆에는 그녀가 입고 왔던 누더기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유일한 물건인 깨진 옷가락지 반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 혼수함에서 가장 아끼던 폐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가 한 장 있었다. 미응갑시다. 그리고 미안했다. 부님은 그 쪽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방님, 이분이 가셨습니다. 진수는 옷가락지를 집어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사람의 도리는 하고 가꾸려. 부인의 미음 한 그릇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은 녹인 모양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읍내 장터에서 구걸하던 거지. 여인이 병든 아이에게 자신의 밥을 양보하고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진수와 부님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베스를 실천하고 떠난 것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눈을 감았으리라. 진수와 부님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부님은 그 앞에 매화가지 하나를 꽂아주며 명복을 빌었다. 다음 생에는 부디 탐욕도 오만도 없는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세월은 다시 흘러 봄이 왔다. 진수와 부님의 딸 연화는 어느덧 15이 되어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연화는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다. 어느 날 혼수 문제를 의논하던 중 연화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호화로운 함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주셨던 그 마음, 그 기러기 한 쌍이면 족합니다. 남은 재물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춥고 배고픈 날을 위로해 주십시오. 진수와 부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10년 전
그 눈 내리는 밤의 행랑채로 잘못 배달되었던 함. 그 함이 뿌린 씨앗이 이제야 온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정신임을 그들의 딸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진수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귀를 하나 남겼다. 덕필율인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바람이 불어와 뜰 앞에 매화나무를 흔들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10년 전 겨울밤의 그 한방눈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강진수와 부님, 그리고 그들의 딸 연화가 서 있는 마당에는 언제나 따스한 봄볕이 머물렀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지어 입은 덕이라는 옷이 뿜어내는 온기였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매화 향기 속에 머물렀으나 그 향기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깊고 그윽하게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